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형사정책 이론, 그 다음에 교정학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교정학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보시면은 형집행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형집행법에서 시험 문제가 다소 출제된다. 상당 부분이죠. 상당 부분이란 것은 뭐 거의 반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형집행법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형집행법은요, 암기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조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조문을 정리해 가지고 뭡니까? 조문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있을 텐데, 참고를 하여튼간 그렇게 공부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 교재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가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교정시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률이 바로 형집행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형집행법은 종래에는 뭐였냐면 행형법이었습니다. 행형법. 행형법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데 뭐냐면, 물론 이 행형이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교정이란 말과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정이라고 하면 뭡니까? 피날러지라고 그러죠. 피날러지는 뭐예요? 행형이란 뜻도 됩니다. 행형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죠. 교정하는 거기다가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근데 행형법과 형집행법이 어느 부분에 차이가 나냐면 바로 이 수용자 있죠. 수용자의 처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수용자의 처우라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정교화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형집행법은 뭡니까? 행형법에서 하지 못했던 수용자의 어떤 인권이랄지, 그 다음에 처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집행법이 행형법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형집행법이 시험에 대부분 출제되는데, 그럼 형집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를 한번 봐야겠죠. 형집행법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형집행법 규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집행법 시행령이 있어요. 자, 시험이 주로 이제 법과 규칙에서 출제되고 주로 이제 법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집행법 규칙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이거보다는 좀 덜 중요하죠. 시행령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규칙이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4편 형집행법 나왔죠. 원래 형집행법은 약칭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나눌 때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거, 일반적으로 만든 것을 법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규칙은 뭐예요? 행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행정부. 행정규칙 같은 걸 말하죠. 이 규칙은 뭡니까? 행정입법에 해당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것은 입법이라 그러고, 행정부에서 한 것은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성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형집행법의 전체적 윤곽을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형집행법은요, 첫 번째 제1편에서는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집행법의 이념이랄지 형집행법이 왜 규정됐는가, 그 다음에 형집행법의 적용 범위랄지, 그 다음에 형집행법의 대상이랄지 적용 대상이랄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총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형집행법 총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이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처우를 공부합니다. 수용자의 처우니까 뭐예요? 수용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집행 뭡니까? 사형 집행자라든가 그 다음에 확정자라든가 미결 수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한번 공부해 봅니다. 제2편에서는 수용자의 처우입니다. 수용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역장애 유치된 자, 그 다음에 사형이 확정된 자라든가 미결 수용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적용하는 그런 파트가 제2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이 몇 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크게 살펴본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편에서는 뭐냐면 이번에는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입니다. 수용자는 뭐예요? 형이 확정된 자죠. 형이 확정되고 교도소에 있는 자, 그죠? 수용시설에 있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4편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형 확정자라는 게 있어요. 사형수를 말하죠. 사형 확정자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용어 쓰지 않았는데 좀 확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사형 확정자로. 그 다음에 사형 확정자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걸 말하겠죠. 사형 확정자가 무슨 처우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사형이 확정됐다라고 해도 말이죠. 여러 가지 가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형사소송법상 재심이라는 것도 있고 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차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사형 확정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암울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수용자라기보다도 특별한 수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까지 언도받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 범죄를 저질렀는가는 가히 김장이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5편에는요, 이 수용시설의 안전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질서에 대해서 한번 규정했다 이런 얘기죠. 수용시설이 안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용자들이 질서를 잘 안 지키고 그러면은 그 수용시설에서 폭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거 많죠. 주로 말이죠. 이제 전쟁 포로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은데, 전쟁 포로 가는 법률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개괄적인 법은 바로 형집행법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6.25 때 형집행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형집행법은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포로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수용시설에서 수용돼서 교정교화해서 사회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제 5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6편인데 6편은 가석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은 행정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에 다다랐을 때는 수용자를 가석방해주는 그런 제도가 가석방 제도인데 일종의 패럴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똑같진 않죠. 물론 독일법이라든가 이런 법과는 똑같진 않지만 그 취지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험엔 뭐 거의 안 나옵니다만 교정자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상 말이죠. 자문기관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자문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시법 같은 경우도 집회심의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죠. 이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거버넌스 사상과 같다. 거버넌스 시스템과 같다. 이런 얘기죠. 즉 뭡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민의, 즉 국민의 의견을 참조하자. 이런 뜻에서 발족된 것이 바로 교정자문회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형집행법에서 다루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죠. 이 문제가 말이죠. 교정학 시험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냈다가는, 다른 법을 냈다가는 맞추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문제는 형집행법과 그 다음에 규칙, 시행령 이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형집행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연역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집행법 총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있는데 중요하죠? 별표 5개입니다. 이념이라고 봐야겠죠. 왜 형집행법이 규정됐을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성격도 과거엔 출제됐습니다. 과거의 형집행법, 행형법이었죠. 행형법이었을 때는 요 성격을 물어봤어요. 성격이 바로 절차법이었어요. 절차법이다. 형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절차법이라고 해야 정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처우에 어떤 관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절차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되면은 절차법이다 이렇게 답은 하시면 되겠죠. 거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이 시험에 1번 타자로 나올 수가 있죠. 이 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목적이 교정교화예요.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아무래도 불건전하게 사회복귀하면 안 되겠죠. 건전하게, 건전한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해서 이런 뜻입니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 운영. 자, 교정교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절차적인 측면이라기보다도 어떤 경영상의 어떤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정의. 자, 이 부분도 별표 5개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형집행법을 제4편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단일 법으로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이 법을 몰라서는 교정학을 점수를 못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4편에다가 조문을 제가 실어놨고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수용자란 사람이 나와 있죠. 수용자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받고 선고받아. 선고받아는 뭡니까? 법적 판단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자, 줄구세요. 확정된 사람과 그 다음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그죠? 노역장 유치를 명령을 받은 자. 자, 그러니까 뭐예요? 형벌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노역장 유치까지 받은 자. 자, 거기다 좀 주의 표시해 주세요. 노역장 유치. 어떤 벌금을 안 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노무에 종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노역장 유치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수용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결 수용자입니다. 미결 수용자는 아직까지 법적 판단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누구냐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자, 피의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다. 자, 체포된 자도 이 형집행법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그 다음에 구금을 구별하고 있다. 구속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포와 구속을 구별하고 있다. 두 가지 뭡니까? 영어에서는 arrest라고 그러죠. 그죠? arrest니까 뭐 체포하다. 우리 법에서는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형 확정자가 있어요.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런 얘기죠. 이제 죽음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도 형집행법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수용자 개념은 말이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거기 보시면은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용 확정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자, 중요합니다. 법률과 적법 절차 줄 그세요. 거기에 따라서 교도소, 구치소 또는 지소에 수용된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을 수용자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수용자 개념이 제일 넓죠. 그 다음에 수용자 말고 사형 확정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자는 뭡니까? 수용자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어떤 범위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조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공간에 대해 적용된다. 교도 간 통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해야겠죠.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차별을 금지해야겠죠. 아무리 교도소라 할지라도 인종차별할지 어떤 욕물할까 출신 성분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겠죠. 시험에 출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입니다. 그 별표 한 3개 치세요.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겁니다.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자, 1번 보세요. 1항 보세요.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설하는 이죠. 종래에 있던 교도소는 상관없고 새로 신설되는, 그러니까 형집행법이 개정됐을 때, 이 법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500명이라는 것이지, 종래에 있던 교도소는 이거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죠? 클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00명 이내에 어떤 인원적인 한계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500명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포인트를 두시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의 민간 위탁. 자, 요건 별표 4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교정학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그 규율을 받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항 7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 법무부 장관은이니까 주어죠. 중요합니다.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말이죠. 자,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뭐라고 출제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괄호표 쳐놓고 또는 법인에게, 다른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가 있다. 틀렸죠?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에다가 빨간 거로 줄을 좀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형집행법을 공부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의 것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이 내용을 조목조목해서 정리한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머리에 남질 않아요. 헷갈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규정에다가 체크를 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아침, 점심, 조석가래 맨날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제7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그죠? 전부를 해도 틀리죠. 전부를, 그럼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법인에게만 해도 틀립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시험만 이런 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들 영어 시험, 외국의 영어 시험 잘 보세요.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의 시험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자, 2항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쓴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자격 요건 이런 게 나오죠. 자, 거기 보면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 어떤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건 법률로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7조 나와 있죠. 주체 법무부 장관이고 상대방 누굽니까? 법인 또는 개인. 그 다음에 여기 운영한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 필요 사항은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법령으로 정한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법률로 정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합이 이제 나왔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법인 또는 개인,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자,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조,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교정시설의 순회 점검이 있는데, 자,
이 조문과 구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8조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이고 구조는 뭡니까? 교정시설의 시찰과 참관입니다. 자, 순회점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찰이라든가 참관은 필수적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은 반드시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겠죠. 자,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 교도의 복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년 1회입니다. 줄거세요. 매년 1회 순회 점검하거나, 자, 자기 자신이 순회 점검할 수도 있지만 교정시설이 한두 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줄거세요. 소속 공무원이지 검사로 하여금 이거 아니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을 해야 한다. 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라면 아침마다 이것을 영어 읽듯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것이 될 거니까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반면에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은 판사와 검사가 하는 거예요. 자,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겠고, 법무부 장관이 못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은 뭡니까? 판사와 검사예요. 판사와 검사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판사와 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과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뭡니까? 시찰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판사와 검사 이외의 사람이 참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학술 연구 같은 거 할 때 교도소 한번 시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설, 교정시설의 장한테 말이죠. 소장, 교도소장이죠. 소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도관의 직무,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편 들어가겠습니다. 수용자의 처우. 자, 우리가 총칙 끝나면은 수용자의 처우라고 그랬죠. 수용자는 노역장, 유치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제1장 제11조가 나오죠. 구분 수용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표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정학에서는요, 이 구분 수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수용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말이죠. 이 영어로 치면은 separate 이런 뜻입니다. 그죠? 똑같은 뜻이죠. 구분이나 분리나 뭐 divide 이런 계통인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구분 수용과 분리 수용은, 구분 수용은 예를 들어서 이 교도소가 다른 겁니다. 교도소가 달라요. 이렇게 교도소가 다른 겁니다. 교도소가. 분리 수용은 뭡니까? 교도소가 같죠. 하나의 교도소에서 나눠진 겁니다. 이렇게 A와 B로 나눴고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로 나눈 것을 분리 수용이라고 그래요. 자,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자, 구분 수용 같은 경우 보세요. 구분 수용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구분 수용하고 있다. 첫 번째 보세요. 19세 이상자와 19세 미만자. 19세 이상이냐, 19세 미만이냐. 그죠? 그 다음에 미결수용자냐, 사형 확정자냐 또 나누죠. 미결수냐, 미결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 미결수, 그 다음에 확정자.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 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 수용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를 뭐 따로 수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3조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남녀를 따로 하고 역시 19세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남녀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이 분리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페이지입니다. 19세 이상자 수용자 교도소로 가고 19세 미만자는 소년교도소, 그 다음에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교도소와 구치소의 뭡니까? 수용자를
바꿀 수도 있다. 거기 나와 있죠. 2항을 보세요.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교도소와 구치소가 항상 확정된 건 아니다. 거기에 준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구분 수용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별표 5개입니다.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미결 수용자는 원래 교도소 가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결 수용자도 교도소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1항 1 보세요. 구치소가 없을 때, 이때는 구치소가 없으니까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구치소에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뭡니까 운영이 어려울 때 이때도 교도소로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시설이 좀 견고한 교도소로 보내야겠다. 이런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구치소가 없을 때, 두 번째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 뭐냐면 구치소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영이 곤란할 때는 교도소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교도소에서 수용될지 구치소 수용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이죠. 뭐 구치소에 수용된다, 뭐 교도소 수용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취사할 때는 구치소에다가 수용자를 왜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취사라든가 음식 같은 거를 섭취할 때는 구치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또 나와요. 3항은 별표 5개입니다. 거기 나와있는 소년교도소인데 소년교도소는 어때요? 소년이면은 사실 19세 미만자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23세가 됐단 말이에요. 23세에 이르렀을 때 소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세까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년교도소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년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참 이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성인 교도소로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년 교도소에서 마무리 짓고 여기서 이제 내보내겠다 이런 어떤 저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같은 경우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뭐 24세랄지 뭐 25세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시험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 보면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교정소 이송해야 할 수용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수용시설로 보내기까지 6개월 정도를 더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과하지 않는 이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조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교정학 시험이 이 형집행법이 이렇게 멋있게, 쉽게 말해서 멋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보다도 더 멋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조 분리수용 아까 설명드렸죠. 남녀를 분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19세 이상자와 미만자를 분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14조입니다. 독고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줄로 한번 그어놨죠. 수용자는 독고 수용이 원칙인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1부터 3까지 있죠. 별표 5개입니다. 독고 시설이 부족할 때 충분하지 않을 때는 같이 써야 됩니다. 혼고 수용하는 거죠. 손고 수용할 수 있답니다. 자, 수용자는 독고 수용한다죠. 그러니까 필수고 혼고 수용은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는 통과하고 16조 신입자의 수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서류를 조사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소장은 신입자가 딱 들어오면은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입자는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17조 고지사항 나와 있죠. 일단 고지할 때는 말로도 되고 말이죠. 서면 다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떤 사항을 고지하는가 시험 문제 출제되겠습니다. 별표 5개죠. 형계, 기산일, 종료일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러 사항을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조 수용의 거절 나오죠. 수용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뭡니까? 소장은 거절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교정학 공부할 때 할 수 있다냐 해야 된다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이송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건데 이송할 수 있다. 자, 53페이지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자, 이송 승인에 관한 사항은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이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교도소인데 B 교도소로 옮긴다. 누구의 권리냐? 바로 법무부 장관이란 얘기죠. 자, 이런 것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의 지급, 한번 소장은 법무부령에 따라서 물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의 지급 역시 소장은 법무부령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의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물은 법무부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밖에 물품의 자비 구매도 역시 법무부령입니다. 자, 세 개를 못 가서 물품의 지급에 대해서 세 개를 묶어가지고 법무부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별표 5개입니다. 자, 뭐냐면 의류, 침구, 그 다음에 음식물, 그 다음에 물품의 자비 구매, 요것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집행법이 한 200몇 개 조문이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중요한 조문인데 이것을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하면은 머리에 남질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조문에다가 체크를 함으로써 곧바로 문제를 맞추는데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형집행법 앞부분을 좀 공부했는데 어떻습니까? 공부할 만 합니까? 여러분들 건투를 빌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